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더플란트 치과의 이인우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발표의 주제는 원가이드를 이용한 전학수복 시 장점과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임영준 교수님께서 워낙 발표를 내용이며 어떤 발표 과정 완벽하셔서 제가 더 긴장되고 부담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학문적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뭔가 완성도가 높다기보다는 제가 원가이드를 초창기 때부터 써오면서 이런 부분을 느꼈고 지금 저희 치과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임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제 어떤 소견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2018년 오스템 서울 미팅 라이브 서저리 케이스입니다. 이분 70세 남한으로 상하계 9개 임플란트를 심는 그 수술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 2017년에 내원하셨고요. 아래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악의 원가이드를 이용하여서 6개를 식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직시부하를 시행하였고, 그 다음에 보철 후에 라이브 서저리를 하면서 9개 식립하셨고요. 그 다음에 즉시부하를 또 하였고, 그리고 최종 보철물 사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팔로업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식립 각도라든지 아니면 식립 깊이 그리고 뼈 상태 등등을 봤을 때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전학 임플란트 케이스에 있어서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제가 느낀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하악 같은 경우 일전 2017년에 했던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오스템 라이브 서저리 때 바로 즉시부화한 상태고 최종 보철물 사진입니다. 임시 보철물에서 거의 최종 보철물에 유사한 형태를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전학 임플란트 케이스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잘한 것들을 추려 뽑은 게 아니고요. 그냥 원가이드 이용해서 했던 케이스들을 추려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보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패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보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양호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하는 임플란트 수술이 최상의 결과를 가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수를 줄이고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줄이는 것들이 우리가 임상생활을 할 때 원장으로서 지낼 때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전체 풀마스 리벨테이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개념을 좀 오늘의 어떤 얘기를 할 거에 대해서 범위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자의 구강에서 모든 치아에 대해서 그 보철 치료를 하고 임플란트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오늘 범위는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원가이드 수술을 한 케이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원가이드 시스템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릴링, 흔들림 없는 드릴링 가능하고 정확한 드릴링 가능하고 또 이제 드릴 시퀀스가 짧고 그리고 본히팅에 대한 염려가 가장 적다. 숏 임플란트 식립 가능하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원가이드 키트만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MS 키트도 나오고 원 카스 키트도 나와서 현재로는 뭐 원가이드를 이용한 수술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서 임상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컨벤셔널 서저리에 대비되는 컴퓨터 가이드 서저리 중에 원카스 키트나 원 MS 키트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전학 수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학 수복에 있어서 수반되는 부분들이 임플란트 보철로 연구 보철, 최종 보철로 이행됨에 있는 부분들까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입니다. 첫 번째, 원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한 전학 임플란트 진단 수술 준비 고려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원가이드를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전학 임플란트를 했을 때 어떤 과정이 추가가 되는지, 어떤 장비가 추가가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전학 임플란트 환자 준비 과정의 유의점에 있어서는 실제로 환자를 이제 내원했을 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체크 포인트들입니다. 조금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첫 번째 것은 진단 시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를 리드하기 위한 그런 고려 사항들이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환자가 직접 왔을 때 무엇을 체크해야 되고 실수를 줄이려면 어떤 과정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런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임시 보철, 최종 보철로 이행에 대해서 장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한 전학 임플란트 진단 및 수술 준비 고려 사항입니다. 일단은 컨벤셔널 수술에 대비해서 컴퓨터 가이드 서저리 같은 경우는 일단 템플릿 제작, 템플릿이라는 어떤 그런 장치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장점과 단점들을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컨벤셔널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템플릿 제작, 꼭 무슨 풀가이드 서저리, 풀가이드가 아니라도 어떤 형태의 템플릿을 제작할 수 있지만 그건 선택에 대한 부분이고, 굳이 제작하지 않아도 뭐 나는 내가 한두 개 심는 건 안 해도 된다, 내지는 난 전화기라도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다 하시면 안 할 수 있지만, 컴퓨터 가이드 서저리에서는 장치 제작이 필수인 만큼 그런 과정들이 추가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이드 준비 과정을 살펴보시면 일반적인 원가이드 준비 과정입니다. 일단 치과에는 CT가 있어야 되고, CT를 촬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상을 체득하고요. 인상 체득에 있어서는 뭐 인트라오랄 스캐너가 있으시면 스캐너를 사용하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래서 인상체랑 인상체를 주문을 보내고요. 주문하면 이제 디자인 팀에서 모델 스캔을 하든지 아니면 디자인 파일을 받든지 해서 이걸 정합, 그러니까 CT 데이터와 인트라오랄 스캔된 데이터들을 정합을 해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하기 전 단계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플래닝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컨펌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장치가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템플릿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인 과정에 있어서 원가이드 시스템 그 템플릿 제작 과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치과 의원에 따라서 뭐 인상을 뜨는 치과도 있을 수 있고, 스캔을 하는 치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는 어떤 플래닝 프로그램이 있다 했으면은 뭐 원넷 할 수도 있고 3D 프린터가 있다 하면은 뭐 과정을 줄이고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수술과 다른 점은 일단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당일날 오신 환자분들을 당일날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가이드 시스템을 쓰기엔 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 자체는 3일에서 14일 정도를 소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장비들에 대한 원내 설비 정도, 그리고 라디오그래픽 가이드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길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환자 협조도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상도 체득해야 되고 CT 촬영도 해야 되고 이것을 정합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는 정합하기 필요한 포인트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T가 흔들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 흔들림이 많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촬영을 여러 번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전학 임플란트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연세가 77세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늘 이렇게 흔들린 상태로 계획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어느 부분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반 조건들이 잘 갖춰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 협조도 다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이드 수술을 하더라도 부분학과 전학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부분학과 전학을 나눈 이유는, 나눈 기준은 그 VD가 변하느냐, 그리고 그 레진 마커, 그러니까 정합을 시키기 위한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만약에 하나가 있다, 치아가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학에 준해서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치아가 한 5번에서 5번까지 한 10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제 따로 이런 가이드들이 라디오그래픽 가이드 필요 없기 때문에 부분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학과 전학을 나눈 기준에서는 전학에서는 라디오그래픽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학, 이거 이제 제가 붙이는 말인데요. 이게 전학 케이스가 아닌 경우를 이제 통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학이 아닌 경우에는, 전학이 아닌 경우와 다른 것은, 전학이 아닌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 하드 티슈가 이제 정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꼭 그 정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 틀니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티슈 어드베시브 재료를 사용해서 레진 마커를 잇몸에다 붙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미니 스크류를 심어서 거기 위에 레진을, 방사선 불투각성이 짙은 레진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라디오그래픽 가이드라는 장치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가이드 같은 경우는 레디오그래픽 가이드 쓰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오그래픽 가이드란 이 CT 이미지와 구강 데이터, 스캔 데이터를 정합하는 데 사용되는 보조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교환면에 해당하는 형태고 조직이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하얀색 동그라미가 4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 그 방사성 불투과성 레진을 채운 부분입니다. 이걸 제작할 때 여기 홈을 팠다 여기 레진을 채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치를 물고 CT를 찍게 되면 그러면 CT 상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하얗게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CT 이미지와 이 라디오그래픽 가이드를 나중에 그 구강 모델에 거기 부분을 표기해서 이렇게 정합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상악 레디오그래픽 가이드를 2개를 다 쓰는 경우가 있고 1개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볼 주제에 대해서는 2가지 다 쓰는 경우에 한정해서 보도록 상악 다 레디오그래픽 가이드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작이 돼서 다시 치과로 오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왁스림을 얹던지 아니면 코튼 롤을 물리던지 어찌됐건 상악 레디오그래픽 가이드 각각 물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트를 떠서 CT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레디오그래픽 가이드를 쓰지 않는 케이스와 쓰는 케이스에서는 환자가 1회 더 내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보낼 때 CT를 찍지는 않고 두 번째 레디오그래픽 가이드를 물고 CT를 찍어서 거기 바이트를 체득을 하고 그러니까 바이트를 문 다음에 CT를 찍어서 그 바이트를 따로 보내는 과정이 추가가 1회 더 필요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한테도 그렇고 어떤 내부적으로도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주문할 단계에서는 CT 이미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바이트 체득도 필요는 없긴 하지만 실제로 디자인팀 선생님들께서는 이 라디오그래픽 가이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 하셔서 대략적인 그 바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보내실 때 바이트를 같이 대략적으로만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는 라디오그래픽 가이드가 오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까지 살펴본 거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원장님들께서 클리닉에서 보셨을 때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2차 내원했을 때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처음에 CT를 찍고 그 다음에 주문을 인상을 뜨고 그 다음에 주문을 한 다음에 라디오그래픽 가이드가 온 겁니다. 실제로 치과에 왔습니다. 온 다음에 이제 이 사용의 핵심에 대해 살펴보면은 라디오그래픽 가이드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늘상 이게 좀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는 게 라디오그래픽 가이드의 핵심은 정합을 하는 데 사용하는 거지 VD를 잡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할을 안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지 VD를 잡기 위해서만이라면 기존 틀니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왁스림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 레진 마커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한번 디자인팀에 가서 가이드가 제작돼서 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은 바이트를 인기할 때 장치하고 잇몸이 밀착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장치하고 잇몸이 밀착되지 않는 경우는 흔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전치부가 눌리면 구치부가 뜨던지 구치부를 눌리면 전치부가 뜨던지 그런 식으로 한 곳이 떠버리면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CT 이미지 상에서도 레진 마커가 잇몸이 밀착된 것이 보이는데 그 부분들을 분명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CT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CT를 촬영을 할 때 레진 마커 밀착이 되도록 여기 보시면 이 하얀색 반달 같은 모양이 레진 마커입니다. 레진 마커고 이 회색 부분이 라디오그래픽 가이드 가이드이면서 잇몸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 검정색 선들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최소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찍었을 때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장치가 반드시 안착되는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적절한 VD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라디오그래픽 가이드 사용하실 때 순서는 첫 번째로 라디오그래픽 가이드가 잇몸에 잘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이제 상하게 꼈을 때 물론 당연히 위에 거는 금방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코튼을 물려서 VD를 봅니다. 그래서 VD 보시는 거는 각 원장님들께서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코튼을 양쪽에 물리고 입술을 다물어 봤을 때 입술 높이가 어떤지 대략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이트를 일부분 싸서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CT를 찍고 그 다음에 장치를 빼서 코튼을 뺀 다음에 거기다 바이트를 더 보강을 해주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라디오그래픽 상악과 바이트 재료가 떨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로 떨어져서 한 덩어리로 입안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디자인팀으로 보내는 게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오그래픽 가이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합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라디오그래픽 가이드를 전학인데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럼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좋을까요? 준비 기간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치아들 이용해서 하게 되면 정확도도 어느 정도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학 임플란트인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치주 발치로 치아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치주 발치 치아를 레퍼런스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그래픽 가이드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아는 많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보철 치료를 마친 치아는 대부분의 보철 물들은 방사선 불투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진 마커를 별도로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발치하는 치아들이 임플란트 식립부가 아닌 곳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치아들은 발치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4번, 7번에 예를 들면 4번, 7번에 임플란트 심는다, 4747을 심는다고 하면 치아가 5번, 6번에 남아 있는 치아들은 장치를 쓸 때 그 부분을 유지 있는 치아를 쓰고 그 다음에 심은 다음에 발치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 식립 부위가 아닌 곳에 치아가 많으면 원가이드를 사용하기 좀 더 수월한 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치아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도 여러 개를 묶어놓고 장치를 눌러보면 그 위치가 딱 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핀을 사용한 것보다 저는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라디오그래픽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 이 부위는 마커를 둘 데가 없으니까 사용을 해야 될 거고, 이 부위는 치아는 많이 있지만 다 방사선 불투과성이 많기 때문에 라디오그래픽 가이드는 안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레진 마커를 별도로 부여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일단 이 경우는 VD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VD가 나오긴 하지만 라디오그래픽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합할 포인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그래픽 가이드가 VD를 인계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 경우를 보시면 이 VD는 나와 있지만, VD는 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그래픽 가이드는 필요한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쓸 수 있는 치아가 몇 개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치아들이 다 이제 정합을 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상을 뜰 때 그 치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CT에 있는 그 CT 이미지상의 치아 위치와 인상체상의 치아 위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정합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치아들을 가지고 가는 게 낫고, 예를 들면 이런 치아들에서 이제 식립되지 않은 부분의 치아들은 남겨놓고 그 장치를 얹어서 쓰고 그 다음에 발치를 하는 것, 그게 가장 여태까지 제가 해봤던 케이스들 중에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 와도 되는 경우는 이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디오그래픽 가이드를 이제 그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정합을 하고 뭐 다 해서 이제 플래닝을 하고 이제 최종 컨펌은 이제 원장님들께서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컨펌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학 임플란트 플래닝 시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부분학인 경우에는 주변 치와 대합치 이런 부분들이 그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겠지만은, 전학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그
공간을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축의 각도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간의 각도라든지 위치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라디오그래픽 가이드를 이용해서 VD를 잡을 때 그 각각의 치아의 위치를 잡는 거는 사실 뭐 편하기라도 그 회복적 구조가 있으니까 잡으면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 VD를 잡아준 이유는 전치부의 식립 각도가 VD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라디오그래픽 가이드를 이용해서 VD를 잡으실 때 최대한 그 실제로 치아가 들어갈 공간과 어떤 안모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픽스의 축에 대해서는 자연치와 유사하게 부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악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여기 두 개 10번대 치아 소구치 두 개 빼고는 전악 임플란트를 전체 임플란트 하셨는데 이런 경우 심을 때 식립 각도를 이런 식으로 커버 스피가 나올 수 있고 윌슨 커버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뭐 임시 보철물 들어갔을 때는 조금 이제 고려 사항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각도가 나오도록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디자인하면서 이 치아와 이 치아의 각도가 몇 도인지 알려주세요 하면 그 리포트 그 컨펌한 리포트에 다 표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한 세그멘트에 들어가는 치아 4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5도 이하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 37번과 47번 사이의 각도는 뭐 10도에서 15도 정도로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설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이드 수술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보시면 3번하고 4번 사이 간격이 너무 붙어도 문제, 너무 떨어져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미리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 전악 임플란트에서도 원가이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제가 왜 올려놨냐면은 이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보셨을 때 2018년도 라이브 서저리 했을 때 이 케이스인데요. 이 위에는 2018년도에 했지만 밑에 거는 제가 원가이드 많이 안 썼을 때 초창기 때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했을 당황스러웠던 것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아니 분명히 원가이드를 이용했으면은 홀이 이 가운데 센트럴 포사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처음에 오스템 디자인 팀에서 했던 내용과 실제로 기공사 선생님들이 했던 내용이 다른 것이냐 해서 보면 이 보철물의 위치 자체는 크게 특이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뉴트럴 존이 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홀이 바깥으로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나중에 봤는데 이거를 나중에 걸을 때 디자인팀에서 요 각도와 요 각도를 같도록 세팅 값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고 이제 디자인팀에서도 미스를 했고 그래서 이 각도가 이 각도랑 평행하게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봐주실 때 이런 치축의 각도를 미리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보철물을 하고 지금 팔로우 할 때 큰 지장은 없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아쉬움으로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각도 간에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임플란트 픽스처 간에 21도가 넘어가면은 이게 빠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터널 타입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는 무엇이냐면은 전악 임플란트를 한 케이스인데 여기서 이 세그멘트를 저는 3번 따로 주고 4, 5, 6, 7 따로 주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 4, 6, 7에 대해서 각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회복적 구조상 4번하고 7번은 각도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4번을 캔틸레버를 주고 5, 6, 7번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이제 플래닝을 해보면서 각도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이제 봐서 이 SCRP로 타입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빼서 클렌징을 하고 집어넣을 수 있고 필요시에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 보철을 일체로 뺄 수 있는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디자인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각도가 어느 정도 패러럴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위치 설정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잔존 치아가 많아서 장치를 딱 얹고
드릴링을 하는데 이 코티칼 본이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든 장치가 밀리지 않고 바로 코티칼 본을 치면서 드릴링이 됩니다. 물론 드릴링하는 시간도 좀 길어지고 그리고 열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확도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밀면서 드릴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는데, 예를 들면 조직 지지 같은 경우 전체 임플란트를 전학 임플란트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에 장치가 옆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앵커핀을 즐겨 쓰지 않는 편인데, 앵커핀을 즐겨 쓰지 않으면 이렇게 됐을 때 장치의 진동도 심해지고 그리고 정확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하실 때 이렇게 코티칼 본이 닿지 않도록 계획을 하시되,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다고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감안을 하시고 장치를 굉장히 설축으로 밀면서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계획상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수술에 대해서는 제가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셔널 서저리 대비 장점은 일단은 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미리 한번 장치를 고정하고 CT를 찍어서 실제로 이 장치가 정확한 패스로 들어가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 과정은 전학에 있어서는 꼭 거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정확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술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숏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사파로 키트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스 키트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키트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숏 임플란트 사용 시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단점에 있어서는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술 엑스퍼트 원장님들께서도 원가이드를 하실 경우에는 좀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능숙해질 때까지 어떤 러닝 커버가 좀 별도로 필요하다. 수술에 대한 난이도와 별개로 원가이드의 난이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앵커핀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장치를 한번 고정시켜 버리면 이걸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릴을 하고 났을 때 안에 뭐가 남아 있는지 100% 알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보림한테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점 같은 경우는 앵커핀 사용 시에는 술전에 CT를 사용하여 내가 이 고정했던 포인트가 정말 맞는지, 부분압 같은 경우는 큰 상관없습니다. 전압 같은 경우는, 근데 부분압 같은 경우는 앵커핀을 사용할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결론은 앵커핀 같은 경우는 고정이 잘 안 나오는 곳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치인데, 그랬을 때 이 정확도를 이제 확보하는데 보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은 무치약 같은 경우는 템플 잡는 자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서 해도 한계가 있고 밀어서 해도 한계가 있고 앵커핀을 고정해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어떤 범위 안에,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그 고정을 한 다음에 CT를 촬영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진 홀에 방사선 불투과성 장치를 넣은 다음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장치를 이건 계획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치를 넣어서 확인 술전 시트를 찍고 그 다음에 식립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사실 이런 각도나 위치가 전형적인 위치는 아닌데요.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뒤쪽에 코티칼 본이 두껍기 때문에 이 장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했을 땐 앞으로 밀리기가, 특히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는 그 칸셀러스 본의 폭이 좁기 때문에 심었을 때 대부분 밖으로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정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식립을 해야 비교적 앞으로 밀리는 걸 덜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수술미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70대 여환이신데 제가 사실 저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서 웬만하면은 그냥 있는 대로 심는 편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근처에 뭐 틀니도 다 써봤고 근처 병원도 가봤건데 임플란트를 못한다더라 해서 이제 오셨던 분이셔서 어떻게든 임플란트로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원가드 이용해서 전학 임플란트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 하악 같은 경우는 숏 임플란트로 들어간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경우는 여기는 5, 6, 7번 그래도 좀 길이가 골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7mm 내지는 여기도 5mm, 6mm 뭐 이렇게 심었는데, 이쪽은 아예 그 신경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용골이 짧기 때문에 8번까지 이용해서 숏 임플란트 심은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카스키트를 이용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완전 이게 완전 무슨 해결법이고 완벽하고 뭐 그렇다라기보다, 만약에 원장님들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역시 여기서도 숏 임플란트를 심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뭐 다른 어떤 치과를 갔더니 몇 개를 한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좀 많이 심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즉시 부활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잘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을 살펴보면은
템플릿 및 전용 키트의 사용에 능숙해질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 삼성 디지털 무슨 공장입니다. 예를 들면 들어가면 이제 어떤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어떤 복잡한 장비나 어떤 장비를 갖추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불편하죠. 불편하긴 하지만 필요하고 그랬을 때 장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장치를 쓸 때 처음에 그렇습니다. 이 입안에 장치를 계속 넣었다 빼야 되고 그리고 잘 이게 드릴링도 잘 안 되고 드릴도 잘 안 들어가고 잘 빠지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가 받는 경우가 있는데 또 막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오픈 타입으로 사용하다든지 아니면 오픈 타입 해도 안 되면 그 장치 좀 옆에 갈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적응하는 기간 적응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앵커핀, 저는 앵커핀을 사실은 즐겨 쓰지 않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데브리먼트가 잘 안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케이스 아까 보셨던 케이스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틀니를 사용하셨는데 이제 2, 3개월 동안 틀니를 써서 눌린 건지 아니면은 뭐 주변에 절개를 하면 특히나 이제 데브리먼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심기 전에 다시 한번 다 이렇게 드릴한 부위를 다 이제 깨끗이 씻어주는 편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런지 여러 군데 이제 소스라이제이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리식을 별도로 다 끌어내고 고리식을 다시 했고요. 임플란트를 뺄까 하다가 이렇게 긁었을 때 끼어 있는 어떤 그래뉴러스 티슈 같은 것들이 뭐 파이버러스 티슈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진행을 했고요. 다행히 뭐 팔로우했을 때 뼈가 어느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렇게 하악 같은 경우는 절개를 많이 해야 되고 절개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 바깥 플랩, 버칼 플랩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밖으로 뺀다고 하지만 결국 링구알 플랩 같은 경우는 그 각과치인이 좁기 때문에 절개 라인이 크레스탈 쪽에 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는 이 플랩을 뒤로 밀었을 때 장치를 누르면 플랩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장치 내면을 다 갈아버리면은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을 먼저 하고 나머지 한쪽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은 앵커핀을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분명히 플래닝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고 CT를 찍었더니 픽처가 뒤로 밀린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 제가 그 픽처가 버칼로 식립되는 거를 굉장히 뭐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싫어하시겠죠. 싫어하기 때문에 장치를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유격이 있어가지고 팔라탈 쪽으로 밀고 장치를 놓고 심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전에 술전 CT를 확인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잘 쓰고 계시긴 하지만 이쪽에 이제 팔라탈 쪽에 본그래프를 하였고 지금 팔로업 중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애초에 의도했던 위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핀과 아까 말씀드린 그 케이스입니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치약 같은 경우 템플릿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라이브 서저리 케이스인데요. 상하게 9개를 심기로 했고 9개를 심고 이제 앵커핀을 그때 고정하였는데 제 수술 당시 기억으로 물론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태긴 하지만 그때 기억으로 뭐냐면 이쪽에 20번대 앵커핀이 좀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위치가 각도가 너무 안 나와서 이렇게 미끌미끌하면서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장치는 그 즉시 부하했고 커스텀 어트먼트로 했고 해서 이제 임플란트 보철, 임시 보철은 잘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교합지를 넣었을 때 10번대는 닿았고 전치부 안 닿고 20번대도 안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를 원가이드에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해서 한번 딱 끼고 교합까지 다 맞는다?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신데 그 원장님들의 실력이 대단하신 거지 보통 사람들이 했을 때 그게 교합이 다 맞는다?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 보철을 맞출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임시 보철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상악 동시에 즉시 부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도는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 상악 즉시 부활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30번 때는 이 6번이
토크가 안 나와서 5번까지 했고 이쪽은 토크가 나와서 6번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쪽이 페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길이가 좀 짧았다, 즉시부활 하기 좀 짧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반대쪽은 5번인데 이쪽 40번 때는 6번이니까 이쪽이 더 잘 씹히니까 이쪽으로 과부하가 걸렸다. 그리고 이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남자분들은 아무리 이 즉시부하에 대해서 당점과 한계점과 식사 주의사항 설명드려도 잘 듣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저희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보수적으로 게다 씹는 힘도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페일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좀 가급적이면은 상악 동시부하는 굉장히 픽처가 크거나 개수가 많거나 뭔가 확신이 있다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안으로 하악 같은 경우는 대구치, 상악 같은 경우 소고치까지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 저는 틀니를 잘 쓰지 않는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비즈널을 좀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위아래 상악, 하악 모두 고정이 어렵다라고 하면 주로 하악의 고정성 보철이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하고요. 상악 같은 경우는 임시덴처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많긴 합니다. 그리고 아니다, 아예 그냥 하악까지 굉장히 뭐 뼈가 성기거나 뭐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다 하면 하악 같은 경우는 덴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성 및 시고철에 있어서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원칙, 가급적이면 보존을 원피스로 한다. 그리고 응격 집중 최소화로 하고 PMA 블럭 같은 경우 밀링을 했었습니다. 그 치과에서 이렇게 템퍼를 만들었으면 잘 깨질 뿐더러 모양상으로 보기 좋지 않고, 그리고 한번 깨졌다 하면은 거기에 와이를 대고 뭘 대고 하더라도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어버트먼트 레벨 임프레션을 뜨든지 아니면은 디자인팀에서 미리 받아서 하든지 해서 밀링된 PMA를 씁니다. 측방력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중간 체크 시 4주 단위로 해서 중간 점검하고 주의사항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픽처의 개수, 크기, 초기 고정, 잔존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제 그 어버트먼트를 어떤 것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가 있고 프리 패브리케이트 어버트먼트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상의 이유로 저는 스탁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버트먼트, 스탁 어버트먼트를 쓰면 어떤 걸 쓸 것인가, 리지드도 써보고 트랜스퍼도 써봤는데요. 리지드 같은 경우는 처음엔 좋습니다. 연결할 때 쉽고 너무 편하고 좋은데 나중에 연구보철물을 이용할 때 ISQ를 제거나 본을 들 때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원피스로 연결하고 거기다가 RMGI 시멘트를 쓰기 때문에 벗겨내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퍼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은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그 피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집어넣다 좀 미끄러지고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 보철로 이행할 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타입은 헥사 타입을 쓸 것인가, 난헥사 타입을 쓸 것인가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헥사 타입도 썼었는데 써보니까,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이제 즉시부활을 할 때는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 헥사를 맞추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헥사를 맞추게 되면은 마진을 내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어버트먼트 상부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난헥사를 씁니다. 그리고 난헥사가 멀티플로 연결했을 때 탈착이 쉽고 나중에 임플란트 보철하고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즘 결국은 난헥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보철물 연결 시 고려용 주의사항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쓰면은 바로 한 번에 탁 붙죠. 그럼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제 비용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처음 썼다가 그걸 연구보철물로 이행하기에는 마진이 내려가기 때문에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탁 어버트먼트 썼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부 링구알면에 이제 언더컷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버트먼트 하이트 자체를 너무 긴 거를 쓴다기보다는 4mm나 5.5mm 쓰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홀 같은 경우는 오픈 타입을 권장을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보철의 오차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원피스 보철물이 오면 아예 내부를 다 이제 유격을 주고 거기서 캔팅이나 아니면은 뭐 안모를 봤을 때 이렇게 맞추는 편인데, 그랬을 때 릴라이닝을 했을 때 분명히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타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보철물이 점점 뜨기 때문에 VD가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릴라이닝 시 배출구가 필요한 역할을 할 때 오픈 타입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구성돼서 릴라이닝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2단계에서 저는 처음에 2단계
뭐 이렇게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할 때 이 캔팅 만약에 이렇게 캔팅이 있으면 다 깎아버리고 너무 이렇게 나와 있다 불룩하다 하면 프루션이 심하다 그러면 거기서 깎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유격을 둬서 릴라일링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제작하고 시간을 두는 편입니다. 중간 체크는 4주마다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직원들이 임시로 붙이니까 템시멘 붙여요, 템본드 붙여요 이러는데 최소한 RMG나 레진 시멘트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 체크는 4주마다 하는 편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50대 남자 환자셨는데 즉시 부활을 했습니다. 즉시 부활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4주째 보니까 약간 방사선 투과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IQ수 재봤더니 많이 감소가 된 상태라서 상부 고정을 여기 잘라내서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을 봤을 때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사진 찍어서 체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연구보철물로 이행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처음에 씹는 각도에 따라서 연구보철물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픽처 플래닝 자체를 조금 더 보는 편. 이거는 전치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VD를 확보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플래닝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제작을 할 때 설계했던 플래닝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디자인 팀에서 디자인한 거랑 기공소에서 실장님들이 디자인한 거랑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곤란해지는 게 이제 원장님들 이제 곤란해지거든요. 이거 원가에 대해서 했는데 뭐 이렇게 안 맞아, 아니면 뭐가 이렇게 버칼로 홀이 나와서 뭐 시멘테이션 타입으로 갈까 이런 얘기 들리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런 어떤 디자인 파일들을 전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시면은 실장님들이 이런 의도로 식립이 됐구나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프로비저널 했을 때 이제 그 전체적인 평가를 미리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철을 전학을 하루에 맞추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하루는 하악을 본뜨고 맞추고 하루는 상악을 맞추고 본뜨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원피스를 연결을 했는데 끊어낼 때는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종합입니다. 난액사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쓰고 그것이 패러럴하게 들어가서 한 피스로 나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낼 때는 연구 보철물에 준해서 최종 보철물에 준해서 잘라내고 그렇게 되면 한 피스로 빠져서 이것을 이제 제거를 했다가 다시 RSQ 싹 재고 필요하면 그날 본뜰 수 있으면 본 다 뜨고 그 다음에 다시 딱 넣으면 이거를 다시 붙임으로 해서 VD가 높아지거나 교업 조정을 추가로 해야 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학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서 원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즉시부하에 있어서 당일 즉시부 가능하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상하 최종물 제작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 먼저 하고 아래 먼저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중간 이행 과정에서 불편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식립 위치가 정확하기 때문에 최종 수목물의 위치 형태를 결정하는 데 도움되고 이 치료 용이성이 증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절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실 제가 원가이드 시스템 관련해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발표를 좀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절개하는 경우, GBR 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치과에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 중에도 이거 저기 내비게이션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절개가 필요한 경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주로 이제 각과 치연 때문에 절개가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는 전학 임플란트 하악 같은 경우에는 30번대가 3, 4, 6, 7, 40번대가 3, 4, 6, 7 이렇게 되면은 30번대 먼저 절개를 해서 이제 그 정확한 위치는 반대쪽 그 치조정에서 얻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대강 꼬매 놓은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 푼 다음에 이제 이미디엇 로딩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학 절개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가이드 시스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절개가 필요한 경우에 앵커핀을 사용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쪽을 하고 앵커핀을 고정을 했어요. 고정을 하고 한쪽을 수술하고 앵커핀을 풀고 다 정리하고 다시 앵커핀을 고정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한 두세 번 해봤는데 한 세 번째 되면은 앵커핀이 고정되는 뼈가 좀 무너져서 나사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풀었다 묶었다 하는 횟수를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앵커핀 자체를 안 쓰고 이 손으로 눌러봐서 안정이 되면 손으로 꽉 누르고 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은 나는 앵커핀 꼭 써야 되겠다 하시면은 이 앵커 절개를 하시기 전에 앵커핀을, 그러니까 템플릿을 넣고 그 다음에 앵커핀 드릴링만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장치를 제거하고 절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치를 넣고 그 다음에 고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플랩을 이렇게 젖히기 전에 상태를 인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세 번 넘어가면 이게 헐거워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령을 사용하시면 좀 굳이 절개를 한다고 해서 정확도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발치량 즉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프로페셔널 레스토레이션에서 쓰고 최종 고쳐만에 쓰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싱크다운도 어느 정도 다 겪었고 그리고 이제 비용도 한 번에 되고 그리고 어버트먼트 레벨로 뜨면 이제 최종 고쳐로 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하는데, 가장 큰 부분들이 힐드리지에 했건 아니면 발치 즉시 식립이 됐건 어쨌든 이 치은이 퇴축되는 거는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퇴축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발치와의 고릅 수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구치부 같은 경우는 조금 수프라 마진으로 해서 이렇게 마진이 보여도 상관이 없는데, 전치부 같은 건 예민하기 때문에 아예 임플란트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깊이 심는 편입니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너무 깊어지면 그러니까 최대한 흡수가 덜 되는 고리식재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픽처 플랫폼에서부터 크리스탈까지 4에서 5mm까지는 확보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네, 긴 시간 동안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조금 어색한 게, 오랜만에 이런 발표 자리에서 한 것도 있지만 마스크 없이 말하는 게 사실 더 어색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마스크를 24시간 끼고 사는 세상이 됐는데 얼른 다시 마스크를 벗고 말하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